채소계에 보랏빛 색감을 자랑하는 제철 먹거리 가지. 안토시아는 물론 식이섬유까지 풍부해 건강의 상징으로 꼽힌다. 살짝 데쳐내 무쳐 먹어도 맛있고 쫀쫀하게 말려 볶아 먹으면 묵말랭이만큼이나 매력적인 맛을 자랑하는데 여름을 물들이는 진한 보랏빛의 유혹. 건강박상 오늘은 반질반질하게 맛있는 컬러푸드 가지와 함께한다. 가지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은 실제 눈과 관련된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시력이 나빠지는 것을 예방해주며 망막염이나 눈의 노화로 오는 백내장 등과 같은 눈 관련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가지의 안토시아닌은 혈관의 노폐물과 콜레스테롤을 녹이고 배출하는 작용을 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동맥경화, 고혈압과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건강한 한 끼, 최고의 식재료로 꼽히는 가지는 수분량이 90%가 넘어 다이어트식에도 그만이다. 포만감의 제왕 가지로 만들어볼 오늘의 첫 번째 요리. 잘게 다진 새우가 푹신한 가지튀김에 향을 더한다. 바삭한 유혹이 매력적인 가지 새우튀김. 이어서 만들어볼 요리는 부드러운 가지와 쫀득한 오징어의 찰떡궁합. 맛도 영양도 가지가지. 가지 오징어 볶음. 가지는 중국에서 들어와 신라시대 때부터 재배하였고 보라색의 대표 식재료죠. 안토시아닌 색소를 가진 가지. 오늘은 가지를 이용해서 가지 새우튀김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지는 선명한 보라색을 띠면서 윤기가 흐르는 것이 좋다. 또 모양이 구부러지지 않고 바르게 생긴 것이 맛있는 가지다. 가지 새우튀김에 들어갈 가지는 깨끗이 씻어 꼭지를 제거한 후 0.5cm 정도의 두께로 어슷하고 크게 썰어주는데 적당히 두께감이 있어야 푹신한 튀김의 식감이 살아난다. 가지를 고르실 때는 굵기가 4에서 5cm, 길이는 20cm가 좋고요. 또한 가지가 시들면은 먹기가 곤란하고 맛이 없으니까 시들지 않은 가지 꼭 고르세요. 튀김의 풍미와 향을 더해줄 대파와 청고추, 홍고추는 잘게 다져 준비한다. 가지튀김의 또 다른 주연인 새우도 깨끗이 손질한 후 다져주는데 곱게 다질수록 부드러운 맛을 즐길 수 있다. 잘게 다진 새우에 고추와 대파를 섞은 후 소금과 설탕, 참기름과 굴소스, 후추를 넣고 골고루 양념해 둔다. 가지 새우 튀김이 중국 요리의 면보샤랑 비슷합니다. 오늘은 새우를 사용했지만은 돼지고기나 소고기 가른 거 사용해도 좋습니다. 얇게 썬 가지는 밀가루를 앞뒤로 발라 새우살이 잘 달라붙을 수 있도록 골고루 입혀준 후 양념해뒀던 다진 새우 한 큰술을 가지 위에 올려주고 샌드위치 모양으로 반대면을 포개주면 튀김재료 준비 끝! 이제 반죽을 만들어보자. 물과 튀김가루를 같은 양으로 섞어 준비한 재료를 바삭하게 튀겨내는데 기름의 온도는 180도가 적당하다. 가지 새우 튀김에서 가지만 튀기는 게 아니라 단호박이나 아니면은 애호박 있죠. 그런 것들을 갖추고 튀겨도 아주 좋습니다. 소리만 들어도 바삭함이 살아있는 가지 새우튀김. 접시 위에 가지런하게 올린 후 발사믹 소스를 골고루 뿌려주면 오늘의 첫 번째 가지 레시피 완성. 채즙이 살아있는 가지 새우튀김. 튀겼을 때 바로 먹어야 눅눅함이 배지 않아 더 맛이 좋은데 발사믹 소스가 없다면 초간장을 곁들여도 좋다.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에서 가지를 이용한 요리가 참 많은데요. 특히 북한에서는 가지 속을 파내고 거기에 고기를 채워넣어 가지 순대를 먹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가지를 이용해서 가지 오징어 볶음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지는 되도록이면 실온에 보관하는 게 좋지만 냉장 보관을 원한다면 바싹 말리거나 지퍼백에 담아 꼭지가 위로 가게 세워서 보관하는 게 좋다. 가지 오징어 볶음에 들어갈 가지는 길게 반으로 잘라 어슷하게 편으로 썬 후 소금을 넣고 조물조물 10분간 절여주는데 이렇게 수분을 빼줘야 살캉살캉 씹히는 가지의 식감이 더 잘 살아난다.
가지를 소금에 절이는 이유는요, 가지가 수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수분을 소금이 절여져 가지고 빠져나가고요. 안 절이면은 볶을 때 푸석푸석 다 끊어지거든요. 꼭 소금에 절여주세요. 10분 정도 소금에 절여두었던 가지는 물기를 최대한 꼭 짜주자. 이렇게 해야 볶을 때 질척거리지 않고 깔끔하게 완성된다. 이어서 양파는 굵게 채 썰고 당근과 청양고추, 대파는 편 썰어 준비한다. 또 오징어는 배 안쪽으로 칼집을 넣은 후 5cm 정도의 먹기 좋은 크기로 널찍하게 썰어 준비해 놓는다. 오늘은 가지를 생가지를 이용했지만은 마른 가지를 이용할 때는요, 마른 가지가 굵기 정도에 따라서 불리는 시간이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굵은 가지는 조금 오랜 시간, 최소한 30분 정도 불려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서 양념장을 만들 차례. 고추장과 고춧가루, 간장과 굴소스, 여기에 다진 마늘과 준비한 재료들을 넣고 뭉치지 않도록 고르게 섞어 불려준다. 이제 모든 재료들을 넣고 볶아주기만 하면 되는데, 팬에 기름을 둘러 먼저 손질한 채소들을 볶은 후 가지와 오징어, 양념장을 넣고 타지 않도록 저어가며 재빨리 볶아내는 게 포인트. 가지 오징어 볶음에서 볶음하실 때 보면은 수분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질척거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빨리 볶아주시고, 만약에 조금 질척거린다 싶으면은 물 전분 조금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코끝 가득 매콤함이 살아있는 가지 오징어 볶음을 접시에 소복하게 담아주면 완성. 씹는 맛이 살아있는 가지와 쫀쫀함이 매력적인 오징어가 만들어낸 최고의 조합. 뚝 떨어진 입맛 게이지를 쑥 올려주는 진정한 밥도둑이다. 가지에 들어있는 알카로이드 성분이 암 발생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벤조피렌 등과 같은 강력한 발암 물질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으며 암세포 증식도 억제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가지는 식중독 예방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름철 보약으로 불리기도 하고요. 가지에 함유된 루페올 성분은 항염증 효능이 있으며, 가지에 풍부한 비타민 A와 비타민 B3는 모발을 튼튼하게 하고 풍성하게 해주는 효능도 있다고 합니다. 컬러푸드 가운데 새로운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퍼플푸드. 그 가운데 단연 최고는 동서양 어디서나 사랑받는 가지다. 부드러운 식감 속에 숨어있는 안토시아닌 성분은 삶아도 볶아도 파괴되지 않는다는데, 만성 피로에 지쳐있는 현대인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최고의 식재료. 이번 주말 가지의 순한 맛과 매운맛으로 행복한 입맛 사냥에 나서보자. 안녕하세요. 건강플러스의 임세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윤희영입니다. 여름철 피부 관리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눈 관리인데요. 강렬한 햇빛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안과적 질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눈에 화상을 입을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또 백내장이라든지 또 시력을 잃을 수 있는 황반변상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네, 이런 자외선 차단을 하기 위해서 선글라스나 양산은 이제 필수품이 됐는데요. 외출을 하고 나서도 눈을 충분히 쉬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히나 요즘철 같은 여름철에는 또 에어컨 바람을 많이 쐬다 보니까 눈이 건조하다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럴 경우에는 눈의 조절근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 눈을 잠시 감고 있거나 먼 곳을 응시하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따뜻한 물수건 있죠. 이거를 이제 눈 위에 한 5분 정도 온찜질을 해주는 것도 눈 마사지 좋다고 하니까요. 여름철 눈 건강 관리에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3대 사망 원인 중 하나인 뇌졸중. 중풍으로 알려져 있는 뇌졸중은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짐으로써 뇌 일부가 손상되는 신경학적 증상이다. 전 세계적으로 2초에 1명씩 뇌졸중 환자가 발생하고 6초에 1명씩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뇌졸중은 뇌로 가는 혈관이 갑자기 막히거나 터져서 생기는 그런 신경학적인 여러 증상들,
가령 예를 들자면 말씀이 갑자기 안 나오는 언어장애라든지 팔다리 어느 한쪽이 마비되는 그런 반신마비, 그다음에 말씀이 어둔해지는 그런 발음 이상, 이런 증상들을 우리가 뇌졸중이라고 얘기합니다. 단일 질환으로는 국내 사망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뇌졸중. 문제는 혈관이 완전히 막히기 전까진 자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골든타임인 치료 시기를 놓쳐 신체 곳곳에 각종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인데, 오늘 TV 주치에서는 시간을 다투는 질환, 뇌졸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이 여름철에 주의해야 할 질병하면은 우리가 높은 기온 때문에 열사병이나 일사병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이외에도 조심해야 될 질환이 바로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흔히 뇌졸중은 혈관이 수축하는 겨울에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무더운 7, 8월에도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골든타임이 중요하다고 하는 뇌졸중, 과연 어떤 질환인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가톨릭대학교 대전 성모병원 신경과의 이택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이제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좀 뒷목이 좀 뻐근할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 좀 뇌졸중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뇌졸중이 어떤 질환인지 좀 자세하게 짚어주십시오. 네, 그 뇌졸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려가는 혈관이 있습니다. 그 혈관이 갑자기 막히거나 터져가지고 그 가는 해당 부위의 혈관이 공급하는 그런 뇌의 부위가 손상을 받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신경학적인 증상들이 나타나죠. 반신마비가 온다든지, 감각 이상이 온다든지, 심한 두통이 온다든지, 언어마비가 온다든지, 이런 일련의 그런 증상들이 벌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뇌경색, 뇌졸중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사실 뇌졸중은 이름만 들어도 좀 심각한 질환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뇌졸중으로 인해서 쓰러져서 좀 병원에 가서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뇌졸중의 유병률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사실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통계들에 의하면 매년 한 1,500만 명 정도가 이 새롭게 뇌졸중이 발생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흔하게 자주 일어나는 그런 질병이라 볼 수 있고요. 보통 이제 60세 이상에서 신체 불구가 되는, 그러니까 뇌경색이 돼서 여러 가지 신경학적인 합병증이 생겨서 불구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병이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단일 질환으로는 가장 흔한 사망 원인으로 돼 있고, 우리가 60세 이상에서 고령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진입함에 따라서 건강한 채로 계속적으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이런 수명을 우리가 건강 수명이라고 하는데, 건강 수명을 단축시키는 아주 중요한 그런 질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뇌졸중은 질환 자체도 심각하지만은요, 회복 과정도 좀 더디다고 하고요. 네. 뇌졸중으로 인해 또 찾아올 수 있는 후유증이 좀 무섭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손상받은 뇌조직이 회복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생깁니다. 대표적인 게 반신마비, 말씀을 잘 못하는 언어장애, 이런 것들인데요. 실제로도 이런 후유증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고생을 하시면서 맞서 말씀드렸지만 건강 수명이 단축되고, 그러면서 일상적인 생활이나 직업적인 생활이 어려워지게 되기 때문에 뇌졸중 자체의 그런 심각성은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뇌졸중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해주시긴 했지만 이제는 하나씩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뇌경색과 뇌출혈, 이 두 개는 어떻게 다른지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생기는 여러 가지 그 신경학적인 증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에는 혈관이 막히는 게 뇌경색이 있고요. 그다음에 뇌출혈이 있습니다. 혈관이 터지는 거죠.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고요. 뇌경색은 방식에 따라서 혈전성, 그러니까 동맥경화 때문에 생기는 혈전성이 있고, 색전성, 그다음에 열공성, 그리고 혈관이 막혔다가 다시 열리는 일과성, 허혈성 발작이 있고요. 뇌출혈도 마찬가지로 뇌혈관이 터지는 그런 방식에 따라서 뇌실질 내 출혈이 있고, 지지막하 출혈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막하 출혈, 경막 외출혈, 이런 식으로 질환별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혈전하면은 이제 피딱지로 좀 알고 네. 있는데 네.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이제 혈전성 뇌경색은 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질환일까요? 네, 뇌경색 중에서 이제 가장 또 보편적인 게 이제 혈전성 뇌경색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뇌혈전이 동맥경화증, 그러니까 동맥경화증은
혈관이 이제 노후되면서 혈관벽이 두꺼워지는 거죠. 네. 두꺼워진 혈관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혈류는 계속 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두꺼워진 혈관벽에서 혈관 내벽이 손상을 당하게 되죠. 손상당하면은 여기서 혈전 같은 게 피딱지라고 그러죠. 피딱지가 만들어지면서 이 혈관 자체를 막을 수도 있고 네. 굵은 혈관 자체를 막을 수도 있고 이 혈전, 이 피딱지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쭉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죠. 뭐 더 이제 먼 쪽에 있는 혈관으로 예.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그 이동하면서 더 작은 혈관을 막게 되면은 이제 뇌경색이 발생하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혈전성 뇌경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떨어진 피딱지가 다시 올라가서 혈액을 막는 것을 혈전성 뇌경색이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색전성 뇌경색 이건 또 어떤 건가요? 네, 혈전성 뇌경색과 함께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대표적인 게 색전성 뇌경색인데요. 색전성 뇌경색은 뇌혈관 자체는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 피딱지, 혈전이라고 그러죠. 혈전이 만들어지는 어떤 원인이 어느 부위에 있는 거예요, 몸에. 예. 대표적인 게 심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심장과 경동맥이라는 뇌동맥, 뇌동맥으로 가기 전에 이제 목 쪽에 있는 굵은 혈관인데요. 그런 쪽에서 혈전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혈전이 혈관을 타고 와가지고 뇌혈관을 이제 막아버리게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갑자기 멀쩡한 뇌혈관을 이렇게 막게 됩니다. 그러면서 광범위한 그런 뇌경색이 발생하는 건데 대표적인 게 심장의 질환인데 심장에 잘 몰랐던 병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부정맥이라든지 맥이 불규칙하게 뛴다든지 심근경색이 왔다든지 아니면 뭐 심장에 판막 질환이 있다든지 그러면 심장 안에 혈전 같은 게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혈전이 어느 순간에 심장이 펌프질하면서 딱 이렇게 수축할 때 예. 혈전이 날아가서 혈관을 타고 가가지고 뇌혈관을 막게 되면은 뇌경색이 갑자기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네. 그 뇌경색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혈전성과 색전성이었고요. 아까 그 종류가 좀 다양하더라고요. 그 중에 열공성 뇌경색은 또 어떤 질환인가요? 네, 세 번째가 이제 열공성 뇌경색입니다. 열공이란 말이 한자어인데 이제 찢어진 구멍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건강하신 분들도 여러 가지 목적으로 뇌 사진 찍게 되면은 이렇게 약간 찢어진 것처럼 구멍처럼 보이는 작은 구멍처럼 보이는데 뇌로 가는 혈관 중에 그 혈관에서 이렇게 아주 파고드는 듯하게 아주 작은 혈관들이 있습니다. 예. 그 혈관들 중 대개 이제 1.5mm 정도 되는 얇은 혈관들이 여러 가지 당뇨나 고혈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혈관에 변화가 있어서 갑자기 막히거나 아니면 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그 혈관들이 막히면서 작은 뇌경색이 오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열공성 뇌경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뇌졸중 가운데 뇌경색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뇌경색이 아무래도 혈관이 막히는 질환이다 보니까 좀 이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몸의 상태 변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일과성 허혈 발작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건 어떤 상태인가요? 네. 막힌 거예요. 막히면은 뭐 뇌경색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뭐 마비가 갑자기 왔다든지 한쪽 눈이 깜깜해졌다든지. 근데 이렇게 색전 때문에 뇌경색이 왔어요. 그러니까 뇌혈류가 차단이 된 거죠. 예. 그러다가 색전이 갑자기 풀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혈류가 다시 개통이 되겠죠. 그러면 증상이 좋아지게 됩니다. 24시간 이내에 증상이 다시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막힐 수 있는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증상이 좋아졌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 뇌경색에 준해서 적절하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뇌졸중은 이제 크게 뇌경색과 뇌출혈로 나뉜다고 했는데, 자, 뇌졸중에 좀 알아봤고요. 뇌출혈은 또 젊은 층들도 의외로 많이 발생한다고 들었어요. 어떤 질환인가요? 그 혈관이 터지는 겁니다. 근데 터지는 방식이 이제 여러 질환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이제 뇌내출혈이라는 거는 이제 뇌로 가는 혈관에서 나가는 이런 관통 동맥이라고 하는데 이 동맥들이 고혈압 때문에 혈관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결국 이 압력을 못 견뎌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터지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뇌내출혈이라고 하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거미막하 출혈이라고 해서 거미막이라는 건 뇌를 둘러싼 막입니다. 이 막 안에 여기에 이제 출혈이 발생해서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들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막의 출혈이라든지 경막하 출혈은 경막을 둘러싸고 그
바깥에서 이제 출혈이 발생하냐 아니면 안쪽에서 발생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은 외상과 같은 대표적인 원인이 이런 원인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출혈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영화배우 강수연 씨도 이 뇌출혈로 인해서 이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셨는데 이 보니까 뇌내출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뇌내출혈은 어떤 건가요? 네, 뇌혈관이 이제 터져가지고 이제 피가 뇌 실질 속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종이 생기죠. 그렇게 되면 뇌로 가는 이제 혈관이 압력을 못 견디고 이제 터지게 되는 거죠. 혈관이 터지게 되면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뇌경색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뇌로 가는 뭐 상수도가 터지는 거니까 네. 결국 그쪽은 물이 공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 이제 뇌가 손상을 받게 되죠. 혈종이 쌓이게 되면은 이 혈종으로 인해서 주변 뇌 조직을 압박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뇌졸중에 의한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뇌출혈이 다 이제 위험한 질환이긴 한데요. 또 아까 말씀하셨던 거미막하 출혈 이것도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질환이라고요. 네. 혈관이 이렇게 볼록하게 부풀어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걸 이제 사진으로 찍어 보면 옆에 그림처럼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왔네요.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평상시에는 증상이 없다가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심하게 혈압이 올라가는 상황이라든지 뭐 배변 중에 정신적 흥분이나 긴장 상태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증상이 하나도 안 아프다 갑자기 꽝 하고 터지듯이 아픕니다. 이걸 우리가 벼락성 두통이라고 얘기하는데 벼락 치듯이 이렇게 심하게 꽝 하고 터지듯이 아픈데 그러면서 구역질 구토를 하고 심지어는 뭐 의식을 잃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 오시게 되면은 사진 찍어 보면 이렇게 혈관에 지주막과 공간으로 피가 이렇게 침투해서 흘러 들어가는 그런 하얗게 보이는 것들이 보이시죠? 그와 같은 그런 거미막하 출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이와 같이 뇌동맥류, 흔히 좀 쉽게 얘기해서 뇌동맥꽈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표현을 하는데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거미막하 출혈이 발생하게 되는.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뇌졸중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 방법과 치료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노인 질환으로 여겨졌던 뇌졸중은 40대 도연사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엔 30대에서도 드물게 나타나고 있다는데 뇌졸중 증상은 뇌 손상 부위와 연결된 신체에 다양한 기능 장애를 남기고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다. 특히 뇌경색은 증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 자각이 어렵다. 오늘 어떻게 불편해서 오셨어요? 뭐를 집으려고 하는데 오른쪽 팔다리 힘이 빠져서 놓쳤는데요. 조금 있다가 있으니까 괜찮아지긴 했는데 좀 불안해서 왔습니다. 그때 머리가 심하게 아프거나 아니면 심하게 어지럽거나 아니면 가슴이 아프거나 뭐 그런 거는 없으셨나요? 앞이 캄캄하고 약간 어지러웠습니다. 평소에 앓고 계셨던 그런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질환 때문에 드시는 약이 있으신지요? 고지혈증이 있고 혈압이 높아서 약을 같이 먹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졸중 발생 가능성은 증가한다. 55세 이상의 경우 10년이 지날 때마다 뇌졸중 위험도는 2배씩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특히 고혈압과 당뇨는 뇌졸중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이 환자는 일과성 허혈성 발작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팔다리 어느 한쪽이 마비가 됐다가 시간이 지나서 좋아진 경우입니다. 이거는 뇌혈류 순환이 안 좋았다가 다시 혈류가 개통되면서 증상이 좋아진 건데 얼마 안 가서 다시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뇌경색이 왔다는 것에 준해서 치료를 제대로 받으셔야 되는 그런 환자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일과성 허혈 발작은 미니 뇌졸중이라고도 불린다. 미니 뇌졸중은 증상을 모르고 지나가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병원을 찾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몸 한쪽으로 마비가 오거나 어지럽고 심한 두통이 나타날 경우 또 혀가 굳어져 말하기 힘든 경우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 뇌졸중에 준한 검사와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어디가 불편해서 오늘 오시게 되셨어요? 여기 요새 이제 어지럼증을 많이 느껴서 왔는데요. 길을 걷다가 이제 어지러움증을 느끼게 되는데 이게 한쪽으로 걷게 되더라고요. 혹시 말씀이 어둔하거나 물체가 둘러 보이거나 그러진 않으셨나요? 네, 그랬습니다. 예. 발음이 어둔해지고 왜 물체가 흐릿하게 두 개로 보이더라고요. 혹시 가족 중에 특별히 뭐 뇌경색을 앓으셨다든지 뭐 뇌졸중이 있으셨다든지 그랬던 분 계신가요? 네, 저희 할머니가 뇌경색이 있으셨어요. 흔히 뇌졸중은 추운 겨울에 혈관이 수축하면서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몸속 수분이 감소해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는 여름에도 혈압이 상승하면서 뇌졸중의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환자는 어지럼증으로 오셨는데 이 어지럼증이 단순히 뭐 잠깐 어지럽다 마는 그런 게 아니라 어지러울 때 한쪽으로 쏠려서 걷게 되죠. 그러면서 말씀이 어둔하고 물체가 아까 두 개로 보인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어지럼증이 다 뇌경색 증상은 아닌데 말씀이 어둔하거나 물체가 둘러 보이거나 한쪽으로 자꾸 쏠려서 걷게 되는 그런 균형장애가 발생하는 어지럼증은 뇌졸중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뇌졸중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컴퓨터 단층 촬영이나 자기 공명 영상, 혈관 조영술 등을 통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50세 이후의 남성이라면 흡연이나 음주, 비만 등으로 뇌혈관에 크고 작은 문제가 쌓여 있기 때문에 동맥경화와 동맥류 확인을 위해 정기적인 검사를 권하고 있다. 뇌졸중은 골든타임이 있거든요. 우리가 혈관이 갑자기 막혔을 때 뇌조직이 손상을 받게 되고 좀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완전한 회복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발생하고 적절한 시간,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에 병원에 오셔야만 예를 들어서 혈전 용해술이라든지 혈전 제거술이라든지 하는 그런 뇌졸중의 급성기 치료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안에 병원에 오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뇌졸중의 80% 이상이 뇌경색 환자지만 사망률은 뇌경색보다 뇌출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번 괴사하면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 없는 뇌조직. 뇌졸중이 발생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상당수 후유증이 남게 되는데 내 몸 안의 시한폭탄 뇌졸중. 골든타임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네,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뇌졸중에 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요, 가끔씩 이제 자식들이 막 부모에게 대들거나 네. 큰 사고를 치면은 부모님이 하면서 이제 바로 쓰러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럴 때 이게 뇌졸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뇌졸중은 어떤 증상들을 보이나요? 뒷목 잡고 쓰러진다 뭐 이런 쉽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제 사실 그거는 일반적인 뇌졸중의 증상이라 보긴 좀 어렵고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뇌졸중은요. 아까 이제 대표적으로 지주막과 출혈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두통. 예, 번개치듯이 강하게 꽝 때리듯이 머리가 전체적으로 터지는 듯한 그런 두통이 오는 걸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어지럼증도 굉장히 흔한 증상이긴 한데 뇌졸중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지럼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쪽으로 계속 쏠리듯이 걷다든지 아니면 발음이 어둔하다든지 네. 물체가 둘러 보인다든지 그다음에 시야장애 우리가 눈을 보는데 어느 한쪽이 잘 안 보인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언어장애 대표적인 게 이제 반신마비죠. 한쪽의 팔다리에. 근데 이런 증상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증상이 갑자기 온다는 게 특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는 증상에는 아무래도 빨리 병원에 가는 게 가장 그렇죠.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뇌나 심장 같은 혈관 질환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골든타임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 증상의 변화도 좀 있을 것 같아요. 혈류순환이 계속적으로 안 좋은 시기가 있습니다. 뇌졸중의 이제 급성기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이 이제 사진에서도 뇌경색이 왔잖아요. 이제 이 뇌경색이 왔을 때가 증상이 가장 심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한 3일에서 5일 정도가 증상이 좀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고적으로 이제 증상이 심해졌다가 서서히 이제 뇌졸중 증상이 고착화가 되죠. 그러면서 완전히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상당히 이제 안타깝게도 뇌 안에 이제 후유증을 상당 부분 남긴 채로
지속적으로 증상이 흘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혈압약을 한 1년 넘게 먹고 있는데요. 네. 이 혈압약을 먹는 이유가 이렇게 뇌졸중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방지 차원에서 먹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뇌졸중을 유발하는 주요 위험 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느 한 부분 때문에 어떤 한 원인 때문에 뇌졸중이 왔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뇌졸중의 위험 인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인자가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뇌졸중에 올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지는 거죠. 위험 인자가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절 불가능한 것들, 조절 가능한 것들. 조절 불가능한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남성일수록 좀 더 많다고 돼 있고, 예. 그다음에 뇌졸중을 이전에 알았었던 분들이 뇌졸중이 올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조절 가능한 것들, 이게 대표적인 게 고혈압이죠. 그리고 당뇨, 고지혈증, 흡연, 또 과도한 음주, 뭐 심장 질환, 부정맥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고혈압 같은 경우는 특히 뭐 4, 5배 정도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뇌졸중이 올 수 있는 위험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조절 가능한 요소들을 잘 관리하고 잘 조절하는 게 뇌졸중을 예방하는 최선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뇌졸중 위험 요인 가운데서도 좀 경중이 다를 것 같습니다. 상중하로 나눌 수 있다면 어떻게 좀 나눠볼 수 있을까요? 뇌졸중을 더 강하게 일으키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들이 고혈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뇌졸중을 한번 알았던 분들이 뇌졸중이 한 번도 없었던 분들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뇌졸중이 다시 재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강하겠죠. 예. 그다음에는 이제 고지혈증, 당뇨병, 흡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검사가 필요하고 이런 증상들이 있는지를 계속 이렇게 조절되고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예. 네. 뇌졸중의 증상과 위험 요인을 짚어봤는데요. 아까 뇌졸중의 증상으로 뭐 심한 두통도 있을 수가 있고 어지럼증도 있고 뭐 시야장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병원에 가면 어떤 검사를 받게 됩니까? 잘 들어봐야 됩니다. 잘 들어보고 환자분을 자세하게 문진해보고 하는 건데 이걸 우리가 병력 청취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학적 검사, 뭐 신경학적 검사라고 하는데 마비가 있으면 있는지 또 언어 장애가 있는지 기본적으로 뭐 혈액 검사도 할 수 있고 중요한 건 이제 사진을 찍어야 되겠죠. 뇌사진을. 그 뇌사진이 이제 대표적인 게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CT나 MRI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혈관을 좀 자세히 봐야 된다 이러면 뇌혈관 조영술 이런 검사들이 있겠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검사들을 하는 게 뇌졸중의 진단을 하는 데 중요한 검사들입니다. 네. 네. 이렇게 뇌 CT나 뇌 MRI를 통해서 이제 판명이 됐다, 뇌졸중으로 판명이 됐다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치료가 좀 이루어질까요? 골든타임이라고 하잖아요. 골든타임은 생사의 기로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뇌는 한번 손상을 받으면 사실은 회복된다는 거는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혈관을 열어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증상이 발생하고 가급적이면 빨리 이렇게 병원에 도착을 하셔야만 골든타임에 맞춰서 약물 치료라든지 아니면 수술적인 그런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 병원에서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워낙 시간을 다투는 질환이기 때문에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뭐 처치, 올바른 행동 요령이 있을까요? 사실 정답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가장 빨리, 가급적이면 빨리 병원에 오시는 게 중요하고요. 예. 피해야 될 게 있죠.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뭐 손발을 주무른다든지, 손발을 딴다든지, 뭐 의식을 깨우려고 이렇게 자꾸 얼굴을 때린다든지, 네. 오히려 이런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자를 편안하게 이제 눕힌 상태에서 어떤 분들은 이제 토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토하게 되면 토물이 기도로 넘어가서 더 안 좋게 뭐 폐렴이 된다든지 질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옆으로 고개를 넘기고 몸을 조이는 것들을 이렇게 풀어주고 그런 다음에 가급적이면 빨리 병원으로 이송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제 신속한 이송일 텐데요. 자, 그렇다면 뇌경색 환자들은 어떤 치료를 좀 받게 될까요? 뇌출혈과 뇌경색은 물론 당연히 치료가 다릅니다. 한쪽은 혈관이 막히는 거고 한쪽은 터지는 거기 때문에 뇌경색의 치료 같은 경우에는 급성기의 치료가 있습니다. 급성기 때는 혈관이 막히는 거기 때문에 혈관을 열어주는
그런 혈전 용해제와 같은 그런 치료를 하게 되고요. 아니면 뇌경색이 더 파급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뇌경색의 진행을 예방하는 여러 가지 약물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급성기가 넘어가게 되면은 특별히 이제 뇌경색을 한번 왔던 분들은 뇌경색이 더 이렇게 진행하거나 또 새로운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예방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예방적 치료는 뭐 항혈소판제라든지 항응고제라든지 그래서 어느 한도 이상으로 경동맥이 좁아져 있을 때는 약물 치료만 가지고는 뇌경색을 예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혈관을 좀 더 넓혀주는 경동맥 내막 절제술이라든지 아니면 시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경동맥을 넓혀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경색은 뭐 녹이거나 아니면 이제 혈관을 넓히거나 이런 수술적 치료에 이제 중점을 두는데 뇌출혈은 이제 피가 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적게 났느냐 좀 많이 났느냐에 따라 좀 치료가 달라질 것 같아요. 혈관이 터져서 뇌 안에 피가 이렇게 고여 있는 그걸 우리가 혈종이라고 하는데 예. 혈종이 이제 고여 있기 때문에 출혈량이 적은 경우에는 이제 보존적으로 우리가 좀 저절로 흡수되게끔 가만히 놔두는 경우도 있는데 출혈량이 너무 크거나 아주 뇌의 중요 부위를 압박하고 있을 때는 응급적인 그런 수술을 통해서 혈종을 제거해주는 뇌 수술을 이렇게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뇌동맥 꽈리가 있다, 뭐 꽈리, 뇌동맥류죠. 그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뇌 동맥류를 제거하는 또 뇌동맥류를 막아주는 그런 시술이나 수술을 해야 됩니다. 예. 사실 모든 질환이 그렇긴 하겠지만 특히 뇌졸중은 예방만이 최선책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 방법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뇌졸중의 위험 인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위험 인자를 잘 관리하고 조절하고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뇌졸중 위험 인자를 잘 발견하는 게 뇌졸중을 예방하는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 남녀의 경우에는 적어도 2년에 한 번 정도는 혈압을 꼭 체크를 하고요.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적정 혈압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항상 관리를 해야 되고요. 흡연자들은 금연을 꼭 하셔야 되고 운동이 사실 중요합니다. 적절한 운동을 잘 하셔야만 뇌경색을 예방할 수도 있고 음주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약간의 2잔 정도, 뭐 여성 같은 경우 1잔 정도의 그런 또 많이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적절하게 이렇게 음주를 제한을 하시는 게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폭음을 피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네요. 맞습니다. 예. 자, 오늘 뇌졸중에 관해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뇌졸중 이것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정리하실 내용이 있다면요. 뇌졸중 증상에 대해서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성적으로 계속 이제 머리가 아프다든지 뭐 어지럽다든지 이러면 뇌졸중으로 발전하지 않겠냐? 내가 이렇게 얼굴에 좀 감각이 좀 이상한데 뇌경색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특징적인 뇌졸중의 증상들을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문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증상의 급작성인데요. 갑작스럽게 반신마비가 있거나 말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든지 걷는데 갑자기 이제 비틀비틀 걷는다든지 이런 균형이 안 된다든지 증상이 있어야 되는데 정상적인 증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증상이 없어질 때 이런 증상이 갑자기 생겼을 때는 우리가 뇌졸중 증상으로 생각을 하고 예. 가급적이면은 골든타임이 있기 때문에 그 골든타임에 올 수 있도록 증상이 발생하고 최소한 그래도 2-3시간 이내에는 병원에 꼭 오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런 증상이 생기기 이전에 우리가 예방하는 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또 예. 특히 이제 뇌라는 거는 한번 손상을 받으면 사실상 회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 뇌졸중의 위험 인자를 잘 관리하시는 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방이 최선이다라는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 뇌졸중에 관한 이야기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그럼 이제 뇌졸중에 관해서 오해와 진실을 좀 하나하나 좀 알아볼까요? 네, 먼저 첫 번째로요. 코골이를 심하게 하면 뇌졸중 위험이 높다. O일까요, X일까요? O입니다. O. 오. 예. 코골이가 이제 좀 심하신 분들은 수면 무호흡이라 그래서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주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몸의 근육들이 이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코나 후두 쪽에서 공기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떨리면서 생기는 소리가 코골이인데 예. 우리가 뇌졸중 환자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침에 밤에 주무시다가 뇌경색이 오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오. 뭐 밤에 주무시다가
수면 무호흡증이 있어서 뇌에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뇌로 가는 혈류가 굉장히 혈관이 수축하고 그러면서 뇌졸중을 촉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다음으로 이제 손발 저림이 뇌졸중의 신호일 수 있다. 이거는 O일까요, X일까요? X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예. 예. 뇌졸중의 증상은 한쪽 편측화돼 있다고 그래가지고요. 한쪽 팔 다리에 편측화된 그런 감각이 둔해지는 혹은 마비가 되는 그런 증상을 우리가 뇌졸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저혈압은 정상 혈압보다 뇌졸중 위험이 높다. O일까요, X일까요? 정상적인 혈압, 보통 이제 120에 80인데 그것보다 낮으신 분들이 있는데 아무런 자각 증상이 없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혈압이 낮으신 거죠. 네. 예. 사실 그런 경우는 별다르게 치료를 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낮은 게 좀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아무런 증상 없이 혈압만 꾸준하게 계속 낮으신 분들은 그거는 뇌졸중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기 때문에 X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또 뇌졸중의 종류가 이제 뇌출혈과 뇌경색이 있는데 뇌출혈이 뇌경색보다 예후가 더 좋지 않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그거는 이제 뭐 세모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뇌경색이 뭐 크게 오면 안 좋은 거고요. 네. 뇌출혈 뭐 조그맣게 오면은 또 나중에 회복도 더 잘 될 거고요. 일률적으로 어느 쪽이 더 나쁘다, 어느 쪽이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 부분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뇌졸중 예방약은 한 번 복용하면 평생 복용해야 한다. O일까요, X일까요? 일단 뭐 평생 복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는 금방 끊을 수 있는 약은 결코 아니고요. 의학적 상황에 따라서는 잠시 잠깐 중단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뇌경색의 예방은 평생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드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뇌졸중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면마비가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라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네, 안면에 마비가 오면 뇌졸중의 신호일까 궁금해하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안면마비가 와서 한쪽 얼굴이 이렇게 심하게 좀 이렇게 변형되거나 그러신 분들이 계시는데 일반적으로 그거는 뇌졸중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안면에 이상 염증, 안면 신경이 이상 염증이 와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뇌졸중하고는 좀 구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안면 신경 마비가 왔다 이러면 뇌졸중하고는 다른 질환이기 때문에 구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소 두통과 어지럼증이 자주 나타나는데 뇌졸중으로 발전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어떤가요? 네, 사실 두통은 누구나 달고 사는 질환이잖아요. 그렇죠. 혹시 뇌졸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만성 1차성 두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게 이제 계속 방치해서 놔두면은 뇌경색으로 발전하지 않겠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경우도 있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경우는 뇌경색하고 크게 연관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만성적인 두통이나 만성적인 어지럼증은 그 자체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봐야 되겠고 뇌졸중 자체하고는 일반적으로 연관은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혈압으로 혈압약을 먹고 있으면 뇌졸중 위험이 없는 건가요? 네, 고혈압으로 혈압약을 먹고 있으면 뇌졸중의 위험이 없는 건가요?라고 궁금해하셨는데요. 어떻습니까? 고혈압 때문에 혈압을 잘 관리하는 거는 뇌졸중을 위험을 예방하는 아주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네. 잘하고 계시는 건데요. 혈압약을 계속 드시면 뇌졸중의 위험성을 낮추는 건 맞는데 네. 과연 그게 혈압을 잘 조절하고 있는 건지 혈압을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이 끝으로 뇌졸중, 이것만은 기억해야 한다 하는 점을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뇌졸중은 네모다. 이 네모안을 좀 채워주신다면요. 뇌졸중은 뭐 인생의 불청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평생을 잘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이제 노후를 좀 편안하게 보내셔야 되는데 그럴 때 찾아오는 게 불청객처럼 갑작스럽게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이 불청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여생을 잘 사시기 위해서 그런 뇌졸중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직접 겪어보신 분들이나 그 가족들은 그 어려움을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불청객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매사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대전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뇌졸중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신경과 이택준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뇌졸중은 정말 발생했을 때 시간과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전 처치법을 우리가 좀 알려드렸잖아요. 네. 주변에 발생 환자가 있으면 잘 기억해 두셨다가 병원까지 모시고 갈 때 그 처치를 잘 하고 병원에 모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당뇨나 고혈압 그리고 고지혈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라면 각별한 주의가 더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체중 관리를 위해서도요. 꾸준한 운동과 식생활 관리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네, 건강 플러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